일본 이제 정말 끝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기술 강국이 완전히 뒤처졌다고 하는데요.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던 그 나라에게 완전히 역전당하며 큰 코 다쳤습니다. 중국조차 부러워하는 혁신 기술 앞에서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40년간 세계 조선업계의 절대 권위자로 군림해온 일본 교수가 한순간에 완전히 굴복당하는 충격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한국을 기술 없는 나라라고 조롱해왔던 그가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술 강국의 등장. 일본은 왜 주저앉았고 한국은 어떻게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걸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게니치입니다. 고베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서 40년간 몸담아 운명의 교수죠. 지금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경험담이에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일본 조선업의 황금기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제가 설계한 선박 기술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저를 산업기술자문단의 핵심 멤버로 모셔갔어요. 특히 저는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본 기술을 베끼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강단에서도 정부 회의에서도 언론 인터뷰에서도 늘 같은 말을 해왔어요. 한국은 기술 혁신 능력이 부족한 나라라고 말이죠. 며칠 전 NHK에서 제 퇴임을 앞두고 특별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40년 교수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조선 기술은 여전히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뷰 도중 젊은 기자가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3년 연속 한국이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수주량이 많다고 기술력이 뛰어난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자는 계속 파고들었어요. K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면서 한국 조선업의 기술 혁신에 대해 계속 질문했어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한국이 무슨 기술 혁신을 할 수 있겠냐고 그저 가격 경쟁력으로 수주를 따내는 것뿐이라고 단언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일본 언론들은 저를 기술 자존심의 수호자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일본 조선업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거장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평가에 우쭐했어요. 역시 제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강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대형 강당에는 학생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가득 찼어요. 저는 평생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며 일본 조선업의 우수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조선업을 언급하며 조롱 섞인 말을 했어요. 기술 없는 나라가 무슨 조선업이냐고 말이죠. 강연이 끝난 후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강연 영상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나간 거예요.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었고 일부는 저를 직접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한국 조선업 관계자들이 제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해왔던 한국 조선업의 진짜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 논란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평소처럼 퇴임 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배 교수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야마모토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게니치 선배가 꼭 봐야 할 자료가 있다고 하면서 손에 든 두꺼운 파일을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평소 같으면 정중하게 인사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글로벌 조선기술 분석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고 독일 해양기술연구소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파일을 바라봤죠. 또 일본이 세계 1위라는 당연한 결과를 보여주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사토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자료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그렇게 충격적일 수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파일을 대충 펼쳤죠. 그런데 첫 번째 표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 현황에서 한국이 실증 단계로 일본이 연구 단계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 글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안타깝게 말했죠. 다음 페이지는 더 심각하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는데 스마트 야드 자동화율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78%, 일본 23%라는 숫자가 제 눈을 따갑게 찔렀어요. 저는 펄쩍 뛰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황당한 수치를 누가 만들어낸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분명 어디선가 조작된 자료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설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토 교수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이 보고서는 독일 연구진들이 2년에 걸쳐 전 세계 주요 조선소 200곳을 직접 조사한 결과라고요. 각국 정부가 공식 협조한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죠. 한국은 그저 보여주기용 기술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기술력은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으로 앞선다고 고집했어요. 그때 야마모토 교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해양 전문기자 출신인 동료가 6개월간 현장 취재한 보고서였다고 했죠. 한일 양국의 주요 조선소들을 직접 비교 분석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선박 인도 속도에서 한국은 평균 18개월, 일본은 24개월이었습니다. 품질 클레임률은 한국이 0.8%, 일본이 2.3%를 기록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토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선박 인도 속도와 품질까지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고요.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사케 한 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이 모든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죠. 그 충격적인 자료를 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두덩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결연했죠.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거든요.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 방문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경제산업성의 산업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제가 오랫동안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덕분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저는 경제산업성의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조선업 시찰을 위한 산업교류 방문이 가능한지 문의했죠. 상대방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제가 갑자기 시찰을 원한다니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학술적 호기심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조선업 현황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상대방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한국 측과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한국에 가봤자 실망만 클 거라고 했죠. 사토 교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괜히 가서 기분만 상할 거라면서 말렸어요. 심지어 같은 과 다른 교수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평생 한국을 무시해오던 제가 갑자기 방문하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어떤 교수는 혹시 한국에서 돈을 받고 홍보해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냐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왜 모두들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학자로서의 당연한 욕구인데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충격적인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주장해온 것들이 모두 틀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경제산업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흔쾌히 방문을 수락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산업교류 명목으로 울산과 거제의 주요 조선소들을 둘러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울산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곳은 제가 평생 무시해왔던 한국 조선업의 심장부였거든요. 기술 없는 나라에서 무슨 조선을 한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출발 며칠 전 저는 혼자 연구실에 앉아 울산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그곳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울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까지 모두 그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연간 선박 건조량만 봐도 일본 전체를 능가하는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최신 기술들이었습니다. 스마트 야드니, 디지털 트윈이니 하는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마케팅 용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한국의 허상을 직접 목격하고 일본 조선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쿄공항에서 울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한 짧은 비행이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과연 제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울산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김 과장이라는 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예의상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현대중공업까지 가는 길에 김 과장이 울산의 역사를 설명해줬습니다.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이 맨손으로 시작한 조선소가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적당히 듣는 척했지만 과장된 성공 신화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소의 규모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부지에 수십 척의 선박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스마트야드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받은 곳은 중앙관제센터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조선소 전체가 3D로 구현되어 있었고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대중공업의 이 부장이라는 분이 시스템을 설명해줬습니다. AI가 수만 개의 부품 제작 일정을 최적화하고 IoT 센서들이 작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한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강제 가공장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본 가공장들은 대부분 숙련공들이 손으로 작업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한 로봇들이 정밀하게 강제를 절단하고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용접 로봇들이었어요. 일본의 조선소에서는 여전히 용접 장인들의 손기술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품질도 완벽했어요. 이 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0.1mm 오차 내에서 용접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밀도라고 덧붙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장인 정신이 무력해 보였거든요. 야드 전체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레인들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었고 드론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태블릿으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블록 조립 과정이었습니다. 선박의 각 부분을 미리 제작해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방식이었는데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되고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건조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선박 건조 기간을 30%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동시에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모두 현실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일본을 앞서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해왔던 나라에서 말이죠.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선박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 스마트십 기술까지 모든 게 일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레벨이었어요. 투어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저녁 현대중공업에서 공식 만찬을 준비해줬습니다. 울산 시내의 한 한정식집이었는데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 때문에 완전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김 과장이 저를 안내하며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35년간 근무한 용접 기술자 출신이라고 했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정식집 룸에 들어서자 한 분이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영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와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식적으로만 인사를 받았어요. 박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게니치 교수님의 논문을 보고 용접 기술을 배웠다고요.
특히 1990년대에 발표하신 고강도강 용접 기술론을 여러 번 읽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시해왔던 나라의 기술자가 제 논문을 읽었다니요. 더 놀라운 건 박영수 씨가 제 논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논문의 핵심 이론부터 실험 데이터까지 세세하게 언급했어요. 심지어 제가 쓴 각주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인용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박영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논문이 한국 조선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요. 특히 두께 50mm 이상의 고강도강 용접 기술은 그 논문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거라고 했어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면서 박영수 씨가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해줬습니다. 1988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서 평생 용접 기술만 연구해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박영수 씨의 학습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독학으로 배워서 일본의 기술 논문들을 직접 읽었다고 했어요. 제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학자들의 연구도 모두 섭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박영수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일본 기술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걸었을 뿐이라고요.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기초 위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것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해왔던 한국 기술자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는 제 이론을 바탕으로 더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박영수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자동 용접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오늘 현장에서 본 그 정밀한 로봇들이 바로 박영수 씨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박영수 씨가 이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술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젊은 엔지니어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이 장인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박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기술전문학교 교장으로 가서 차세대 기술자들을 키우겠다고요. 선생님처럼 후학 양성에 힘쓰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깔보았던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고 제 이론을 바탕으로 더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게다가 그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폄하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박영수 씨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교만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어요. 다음 날 오전 울산을 떠나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단 이틀 동안의 경험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시간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1985년에 쓴 제 첫 번째 논문 초고였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야심차게 썼던 글인지 기억이 났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어요. 기술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되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때 썼던 문장이었어요. 그때는 일본이 서양 기술을 받아들여 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켰던 경험을 염두에 둔 글이었죠. 지금 읽어보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일을 해낸 거였거든요. 일본 기술을 계승한 후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던 거였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일본이 만든 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걸었던 거였어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의 제 행보를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오만해진 걸까요? 아마도 1990년대 일본 조선업이 세계 1위를 유지하던 시절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일본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했는지 깨달았어요. 기술을 베끼는 나라, 혁신 능력이 부족한 나라라고 단정지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사흘 전에 떠났던 곳인데 마치 몇 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일본의 풍경을 바라보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논문들,
그리고 각종 상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업적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조선업에 대한 최신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울산에서 직접 본 것들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어요. 특히 LNG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기술 특허 현황이었습니다. 차세대 조선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보유한 특허 수가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었어요.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추진 시스템, 스마트십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일본의 실패 원인이 보였거든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혁신을 게을리했던 거였어요. 한국이 미래를 준비할 때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빈 종이를 펼쳐놓았습니다. 무엇인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요? 학자로서의 양심과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비록 일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학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목부터 고민했어요. 마침내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게 졌다라고 말이죠. 이제 이 글을 어디에 발표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었고 제가 오랫동안 기고해온 곳이기도 했어요. 편집장에게 중요한 기고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장은 반가워했어요. 퇴임을 앞둔 저의 마지막 기고문이라고 하니 특별 지면을 할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목과 핵심 내용을 미리 알려줬어요. 한국에게 졌다. 한국 조선업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고 말이죠. 편집장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그런 내용을 쓰겠다는 거냐고 재차 확인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자로서 본 진실을 그대로 써야겠다고요.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월요일자에 게재하겠다고 했어요. 주말 동안 저는 마지막 교정을 받습니다. 제 평생 가장 솔직한 글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압도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신문이 나오자마자 저는 편의점에서 사서 읽어봤습니다. 일면에 큼지막하게 실린 제 기고문을 보니 가슴이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쯤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야마모토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목소리로 왜 이런 글을 썼냐고 물었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토 교수도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조선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각 회사의 임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정오쯤에는 언론사들이 줄줄이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특히 NHK에서는 긴급 생방송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어요. 제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지고 설명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오후에 대학에 나갔을 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떤 교수는 아예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학과장은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저녁 7시 NHK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아나운서가 제 기고문의 파장에 대해 설명하더니 제게 진위를 물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울산에서 본 것은 충격적인 현실이었다고, 우리는 한국을 베끼는 나라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방송 도중 시청자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분노에 찬 댓글들이었어요. 매국노라는 말부터 노망났다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나운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 조선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처럼 혁신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대부분 비난 전화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 일부도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저에 대한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일본 조선업계 게시판에는 저를 규탄하는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글은 제가 한국에서 돈을 받았을 거라는 추측까지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일부 젊은 엔지니어들은 제 글에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댓글을 보며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가 던진 돌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몇 주간은 혹독한 비판을 감수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학자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무렵 저는 울산에서 만났던 박영수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겸손함과 존경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젠가 다시 그를 만나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폭풍 같은 논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대로 혹독한 비판을 받았지만 점차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과 일부 개방적인 학자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도쿄대학의 젊은 교수들이 저를 찾아와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야마모토 교수와 사토 교수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울산에서 열리는 K조선기술포럼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일본 조선업계의 권위자로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1년 전 그 논란 이후로 일본 내에서의 제 입지는 여전히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야마모토 교수와 사토 교수가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술을 직접 배워야 할 때라고 했어요. 다시 울산 땅을 밟았을 때의 기분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배우러 온 학생의 마음으로 말이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김 과장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포럼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조선업 관계자들로 가득했거든요. 유럽의 대형 조선사 임원들부터 미국의 해양기술 연구자들까지 모두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온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에서 온 참가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게니치 교수님 덕분에 올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기조연설장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영수 씨였어요. 1년 전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는 예고대로 정년퇴직 후 울산기술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고 했어요. 박영수 씨가 자랑스럽게 소개해줬습니다. 학교에는 이제 일본 학생들도 와서 한국 조선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요. 심지어 제 제자였던 엔지니어도 3개월 연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고 각국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술의 위상을 새삼 실감했어요. 자율운항 기술, 친환경 추진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대중공업의 차세대 LNG선 기술 발표였어요. 기존보다 30% 더 효율적인 연료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제 기조연설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서 참가자들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제가 한 고백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울산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서요. 기술은 국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기술을 배워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제 일본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자존심보다는 겸손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들의 박수가 가장 뜨거웠어요. 그들은 저에게 다가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했어요. 포럼이 끝나고 박영수 씨와 함께 울산 앞바다를 걸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절망과 혼란이었다면 이번에는 희망과 다짐이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본 학생들이 와서 배웠으면 좋겠다고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게니치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매년 제자들을 보내겠다고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배워야겠다고요. 기술 이전의 겸손을 말이죠. 40년 만에 깨달은 진리였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 배울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새로운 논문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기술 교류를 통한 상생의 길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진정한 기술 협력이 무엇인지 써보고 싶었습니다. 울산을 떠나는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 올 것을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일본 학생들과 함께 말이죠. 울산은 이제 저에게 기술의 성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들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거리였습니다.